과학과 철학,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진화론이란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부터 유력한 학설로 유명해졌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의 탈리스만,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근대에 오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등이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화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찰스 다윈 이후로부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 우주에 존재하던 무기물질이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었고 그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 500개 이상이 규칙적으로 질서있게 정돈되고 배열되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각도로 잡혀서 연결되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현대과학이 증명해줍니다. 진화론의 근거 1. 인간의 기원은 우연히 발생한 원자의 결합입니다. 즉, 진화론은 무기질이 우연히 유기물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조상은 무기물질이 되는 것, 바로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근거 2. 모든 생물은 수소 원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소 원자가 수십억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천천히 진화가 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옳다? 창조론이 옳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원래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학설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원칙, 틀림없는 법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칙이 아니라 그냥 가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아직도 가설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사실로 입증하는 것을 관찰하는 관찰의 단계이다. 단순하게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생각해보는 의문의 단계이다.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원인이 있듯이 무엇이 원인일까? 의문을 가지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가지게 된 의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다른 말로 가정해보는 것.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 이래서일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가 이런 가정을 이론화하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이 가정했던 것을 정리를 하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이 이론화된 가정이 사실인지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것. 이걸 실험의 단계라고 한다. 즉, 실험을 할 때 누가 어떻게 몇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얻게 되면 그 이론은 비로소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법칙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에 법칙으로 인정받는 단계가 그것이 6단계이다. 사실확인이 불확실한 두 가설. 정리하자면 어떤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단계, 즉 실험의 단계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모두 네 번째 단계까지만 가능하다. 즉 이론화하는 단계까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진화론을 실험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수백 년 내지는 수백억 년을 살아있어서 그 현상을 꾸준히 관찰하고 실험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다. 사실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다. 과학적인 입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화론은 가설인 것이다. 이미 과학적인 증명인 방법이 6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이미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미 인정된 법칙을 이용해서 왜 창조론이 맞을 수밖에 없는가? 왜 진화론이 거짓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논점이다. 창조론의 근거. 첫 번째로 생명 발생설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실험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실험도 무생물을 유생물로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떠올릴 때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 그는 생물학자이다. 이 파스테르가 하나의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해냈는데 그것이 생명 발생설이다. 이게 뭐냐면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물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생명 발생설은 과학적 입증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을 이미 부정하는 것이다. 생명은 결코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생명 발생설을 과학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정설이라고 현대 과학은 이미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받아들인 이 생명 발생설은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생겨난다는 생명 발생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진화론을 부정함과 동시에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법칙인 것이다. 창조론의 근거 두 번째. 두 번째는 후손에게 자신의 특징을 물려주는 유전적인 물질인 DNA이다. 이것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확률보다 더 힘든 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DNA는 뉴클레오트라는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고 순서대로 진열이 되어야 만들어지는데 진화론의 주장에 입각해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머리카락 안에 있는 DNA 하나도 재현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찰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창조론의 근거 세 번째, 어떤 물질이 진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이다.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에너지는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형태만 변할 뿐이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런데 진화론은 어디선가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서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고 단세포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화론은 이런 과학 법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물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커다란 에너지가 작용해야 하는데 진화론은 이 에너지 작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커다란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물질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에너지로 천지가 창조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에너지로 생명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창조론이고 이것이 멸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음은 진화론의 모순을 설명하겠습니다. 만물은 창조되었다는 이론을 믿는 것이 더 과학적입니다. 간단하게 시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손목에 있는 작은 시계가 완성되는 과정은 시계를 조립하는 시계공이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시계 부품을 순서대로 질서에 따라 조립을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시계 부품이 저절로 생겨났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지 않으면 시계는 결코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보다 더 복잡한 생명이 어떻게 우연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그렇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용불용성, 그렇게 환경에 적응된 특징이 그대로 다음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목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 등에 혹이 생겨 물을 먹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게 진화하였고 이렇게 진화된 특징들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게 적자생존, 용불용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서 오래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햇빛이 강한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살이 검은색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흑인이 태어나는가? 아닙니다. 똑같은 백인이 나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면 이러한 적자 생존이랑 용불용설은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꿀벌은 침이 갈고리처럼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어서 침을 쏘면 침이 빠지면서 꿀벌의 내장이 그 갈고리에 다 같이 딸려 나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다 멸종되어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유전자만 남아야 하는데, 꿀벌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는 꿀벌의 모습은 창조론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선 기린의 목은 길게, 낙타의 혹은 가지개, 꿀벌은 애초에 침을 빼면 죽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정말 생물이 수백만 년, 수백억 년 동안 진화가 되었다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어류와 파충류와 원숭이와 사람이 있는데 중간 단계쯤에 있는 생명체는 현실에 왜 없을까요? 그 사이에 생명이 지금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구별이 딱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님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각각 구별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는 것입니다. 즉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피테쿠스다 하는 것은 중간 단계가 아닌 그렇게 생긴 인간이거나 그렇게 생긴 원숭이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더 이성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생명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 에너지, 그 기원은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에너지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